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이런 거야.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 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 가능지대라고 부르죠. 자, 지금 현재 지구는 1AU만큼의 거리에 떨어져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태양과 적절한 거리, 지구는 현재 1AU만큼의 거리에 있다고. 자, 그런데, 자, 현재보다 5% 가까워지면, 자, 물은 뭘로 존재하냐면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보다 15% 멀어지면 물은 고체 상태야. 그러니까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액체 상태 물이 중요한 이유는 자, 비열이 커요. 자, 비열이 커서 체온 변화가 쉽게 변하지 않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증발열이 커요. 자,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지. 네. 그래. 체온 조절에 유리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은 극성 물질로 많은 물질을 녹여요. 우리 혈액의 대부분도 물이거든. 네. 자, 그래서 이 혈액 속에 많은 양분들이 녹아서 운반이 되지. 네. 이런 것들, 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거를 이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고 물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본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뭐냐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어요. 수명이 충분히 길다. 자, 태양의 나이가 약 90억 년이거든. 현재 46억이야. 자, 그러면 태양의 수명이 충분히 길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운 이유가 자, 생명체 출현 후에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게 특징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자,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오타가 나냐? 광도가 커져. 생명 가능지대는 별에서 더 멀어져요. 그리고 폭이 넓어져. 자, 그런데 우리 별의 질량이 클수록 어떻지?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네.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명체가 출현한 후에도 자,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자, 가질 수 없다야. 진화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그 얘기는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주변에 있는 행성에 생명체가 출현한다 해도 거기에는 생명체가 계속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 자,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작은 별에도 행성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광도가 작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자, 가까워져요, 별에. 폭이 좁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별과 행성이 가깝잖아? 인력이 커져. 자, 행성에 작용하는 인력이 커지면은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행성의 밤낮이 사라져. 즉 무슨 얘기냐면 낮인 곳은 계속 낮이야. 그리고 밤인 곳은 계속 밤이다 보니까 별빛을 계속 받는 곳은 뜨거워져서 막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 그리고 추운 곳은 마이너스 100도까지도 충분히 내려가고 그러니까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두께 대기가 있죠. 자, 대기가 하는 역할은 자, 적절한 온실효과. 자, 그래서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자,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죠. 그 다음에 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운석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 자, 그리고 우리가 생명 가능지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거리, 이게 별의 질량이거든. 그랬을 때, 자, 태양을 1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따졌을 때, 요게 생명 가능 지대가 돼요. 저 두 직선 사이요? 자, 지구가 여기에 있어, 여기 현재. 자, 생명 가능 지대니까 요 폭이야, 이게 생명 가능 지대. 그러면 지구는 현재 이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으니까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지. 네. 근데 자, 여기에서 봐봐. 요 거리에서는 생명 가능 지대에서 벗어나지. 네. 바깥으로 벗어났으니까 여기에서는 물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니까 벗어난 거고 또 질량이 2인 곳 봐봐. 앞으로 벗어나지요. 네.
그 얘기는 뭐야? 생명 가는 기대 앞으로 벗어났으니까 온도가 높아서 물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거든. 그러면은 생명 가는 기대에서 벗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네. 네. 자, 그다음. 자, 또 뭐가 있는지 봐봐. 자, 공정궤도 이식률이 작다. 이거는 말로 그냥 읽어줄 테니까 봐. 거기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거지? 네. 앞에서 우리 배웠어요. 자, 기후변화 요인 중에 공정궤도 이식률의 변화. 그래서 겨울과 여름에 연교차가 작아져.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겨?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지? 네. 계절 변화가 생기니까 생명이 굉장히 다양해져. 겨울에 피는 꽃도 있지만 뭐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그렇잖아. 그 다음에 위성인 달이 있다. 달이 있음으로 해서 조력 에너지가 존재하거든. 밀물, 썰물이 존재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매우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이 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내용은 좀 읽어봐주고 생명 가능 기대가 요게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온다. 이 부분에서는. 네. 네,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외부나 분류를 한번 보자. 허블의 분류하고 특이은하는 몇 개 외우면 되거든. 자, 외부 은하. 자, 우리 은하 밖의 은하야. 자, 우리 은하 밖의 은하를 자,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야. 허블의 모양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 요걸 이제로라고 해서 아주 납작한 이 세븐까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게 타원 은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S0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걸 S0라고 하는데 S0는 몰라도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요렇게 요걸 조금 더 크게 하자. 팔이 이렇게 휘감겨 있는 은하를 정상 나선 은하라고 불러. 근데 나선 은하의 경우는 중심의 크기와 휘감겨 있는 정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거든. 자, 이렇게 될 때 이거를 SA, SP, 그 다음 SC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 나선 은하에 막대 나선 은하가 있어. 자, 막대 나선 은하는 중심에서 역시 막대처럼 나와서 여기서부터 나선팔이 휘감겨 있어요. 자, 이렇게 휘감겨 있는 거를 SB의 A, SB의 B, SB의 C형으로 이렇게 다니고 불규칙 은하가 있어. 자, 이렇게 이거는 모양에 따른 분류지 이 은하들이 돌면서 이런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네.
그냥 이런 모양으로 분류한 것뿐이야. 자, 그랬을 때 우선 타원은하부터 한번 살펴본다면 자, 타원은하는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모양이 9에 가까운 이제로부터 가장 납작한 E7으로 분류한다 그랬잖아. 모양이 구형인 E0부터 가장 납작한 E7까지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타원은하예요. 그 다음에 이 타원은하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거기 보면은 질량 작고 나이 많고 붉은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질량 작고 나이 많고 붉은색 별이야. 자, 붉은색이니까 저온의 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원은하에서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 별의 탄생이 거의 없어요. 타원은하의 특징이야. 별이 생기지 않아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자, 나선은하가 있어요. 자, 나선은하의 특징은 자, 나선팔륨으로 나눌 수 있어. 나선팔륨으로 정상 나선은하 그 다음에 막대 나선은하로 분류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나선팔의 감긴 형태 중심 크기와 나선팔 감긴 형태에 따라 A, B, C형으로 또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중심은 늙은 별이 많아. 늙은 별, 저온의 별, 그 다음에 붉은색이 많겠지. 그런데 나선팔에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별이 탄생이 일어나요. 자, 별이 탄생하는 곳이니까 젊은 별이 많고 푸른색 별이 많다는 얘기죠. 고온의 별. 맞니? 자, 그 다음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에 속한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은하에 속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은하. 자, 불규칙 은하는 자, 굉장히 질량이 작아요. 자, 그런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모양이 불규칙이죠. 자, 그 다음에 자, IRR로 표시하기도 해. 이게 불규칙 은하를 표시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얘는 성간물질이 많아요. 자, 성간물질이 많다. 자, 젊은 별이 많겠죠. 별이 탄생하니까. 그 다음에 푸른색 별. 그 다음에 고온의 별이 많아요. 이해되니? 네. 자, 이게 이 허블의 모양에 따른 은하의 분류야. 요거는 요대로 외워두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특이은하로 가자. 특이은하. 선생님, 그냥 젊은 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왜? 금방 태어난 별들이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특이은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전파은하. 전파은하는 강한 전파를 발생을 해요. 굉장히 강한 전파. 이 일반적으로 방출하는 전파에 수백 배 막 이렇게 방출되는 이런 은하인데, 자, 이 은하는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잖아. 자, 타원 은하로 관찰이 돼요. 그 다음에 전파 영역으로 관찰 시, 자, 전파를 강하게 방출하는 전파가 강하게 방출되는 로브와 중심 핵을 잇는 Z로 구성이 돼요. 그 다음에 자, Z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질이나 또는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특이은하들은 대부분이 자,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관찰되냐면 전파은하는 전파 영역으로 관찰할 때 양쪽에 이게 로브라고 부르고, 자, 중심 핵이 있는데 중심 핵과 로브를 잇는 긴 막대 모양의 이게 Z야, Z. 자, 거기 그림 나오지? 네. 네. 자, 가시광 영역으로는 타원 은하처럼 보이고 전파 영역으로 보면 로브, Z, 중심 핵을 잇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게 전파 은하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이퍼트 은하. 자, 세이퍼트 은하는 거기 나온 대로 자, 보통 은하보다 아주 밝은 방출선을 보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자, 중심부 광도가 매우 커. 전체 광도에 따라 전체 광도에 비해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그리고 매우 넓은 영역에 넓은 화장 영역에서 방출선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야. 자, 거기 파장에 대해서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뾰족뾰족하게 계속 나타나지. 네. 굉장히 넓은 방출선이 나타나고, 그리고 얘는 가시광 영역으로 관찰하잖아. 나선 은하처럼 관측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퀘이사. 자, 퀘이사는 얘는 어떠냐면, 자, 세이퍼트 은하보다도 중심 광도가 매우 커요. 세이퍼트 은하보다 중심 광도가 매우 크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알려져 있는 이 별처럼 보여. 자, 별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은하예요. 그리고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요. 자, 적색 편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라는 말은 후퇴 속도가 매우 크다 이런 얘기거든. 그 다음 네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에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충돌 은하야. 자, 충돌 은하에서는 자, 별 간의 충돌은 없어요. 자, 은하끼리 충돌한다 그래서 별도 충돌한다. 별은 충돌을 안 해. 왜냐면 별 간의 거리는 매우 멀거든. 자, 그런데 자, 성간 물질의 충돌은 일어나죠. 자, 성간 물질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자, 충돌 은하는 서로 가까워지니까 청색 편이가 나타나겠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이 두 은하는 충돌 은하예요. 알겠니? 네. 네, 은하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건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은하의 분류를 끝냈어요. 자, 거기까지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자.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에 이제 첫 번째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자, 허블의 법칙을 이제 알기 위해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봤어요. 자,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관측해 봤더니 대부분 적색 편이가 일어나. 자, 그러면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이유 나와 있죠? 자, 적색 편이라는 것은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위치보다 파장이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적색 편이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원래 빛이 관측 시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 쪽으로 이동하여 측정되는 현상이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적색 편이가 은하들의 적색 편이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이유. 뭐냐면 은하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외부 은하의 편이량과 후퇴 속도라고 하는 거에서 요
나오는 거 외워야 돼. 자, 은하간 거리와 후퇴 속도. 후퇴 속도와 편의량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V는 C 곱하기, 자, 거기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냐? 그냥 람다, 델타 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자, C 곱하기 람다 분의, 자, 절대값으로 람다 다시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표현해보자. 자, 적색 편의가 일어나니까 이건 굳이 절대값을 안 써도 되는데, 자, 얘네들의 각각의 기호는 뭘 의미하는지 봐봐. V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예요. 자, C는 빛의 속도. 자, 빛의 속도는 얼마냐면 30만 킬로미터야. 초당 30만 킬로미터. 자, 그리고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람다라고 하는 거는 편의량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람다 다시는 뭐냐면 관측된 빛의 파장이에요. 자, 요 값으로 우리는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은하의 후퇴 속도가, 자, 그 밑에 편의량과 은하의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볼 때 봐봐. 자, 원래 파장의 값 해가지고 맨 밑에 그림 나와 있니? 네. 그 다음에 먼 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먼 은하가 있지. 네. 매우 먼 은하는 어때? 편의량이 더 크지? 네. 즉 적색 편의로 이동한 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야. 우선 자, 요 식을 먼저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허블의 법칙을 보자. 자, 허블의 법칙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V는 HR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V는 역시 후퇴 속도, H는 허블 상수,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허블 상수의 의미를 살펴보자. 자, 허블 상수 H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자,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다. 거리와 후퇴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인데, 자, 거기에 또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후퇴 속도와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자, 거기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X축은 거리, Y축은 흡퇴 속도. 자, 이렇게 줄 때 거기에 보면은 점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평균값을 잡아서 이 기울기를 허블 상수 H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요 식과 허블의 법칙의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봐봐. 자, 허블 법칙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자, 허블 법칙의 의미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호퇴 속도가 더 크다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호퇴 속도가 더 크다는 말은 우주는 팽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주는 팽창한다. 자,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요 두 개씩을 알아둬야 돼.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로도 쓸 수 있지만 HR로도 쓸 수 있다. 이게 허블 법칙의 의미예요.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우주의 팽창. 자,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주의 끝은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 은하 쪽이 우주의 중심 쪽이야. 맞는 말이냐?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우주의 중심은 동서남북 아무데나 우주의 중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주의 중심은 따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우주의 중심 방향이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야. 근데 우주의 끝은 존재해.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정하는지 보자. 자, 우주의 나이를 따질 때, 자,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가 된다 그랬지? 맞니? 이해돼, 안 돼? 혹시 안 들리세요? 그 대답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 그래요? 자,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 나이래. 자, 그럼 잘 봐.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요. 네. 맞니?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 네. 자, 그랬을 때 봐봐.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하면은, 자,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할 때, 자, 요거 다시 지우고, 자, 우주의 나이를 T라고 할 때, 속력은 V, 거리는 R이죠. 네. 자, 우리 V는 어떻게 됐지? HR이었지. 네. 그리고 R이죠. 그러면 R끼리 지워지니까 H분의 1이 되니? 네. 그래서 허블 상수의 역수가 우주의 나이다. 그러면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의 나이는 어리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뭘 또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주의 크기를 알 수도 있어. 자,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있을 때 후퇴 속도는 있지. 최대값은 빛의 속도예요. 자, 후퇴 속도가 최대로 증가할 때가 빛의 속도로 후퇴하는 거야. 그러면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를 빛의 속도라고 해보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후퇴 속도 V를 C로 넣는 거야. C는 HR 이렇게 놓을 수 있지. 네. 그러면 여기서 자, 우주의 크기 R이 거리니까 우주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 H분의 C가 되니? 네. 요게 바로 우주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알겠지? 네. 네, 이게 바로 자, 허블의 은하의 후퇴 속도를 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야. 자, 우주의 관점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 우주는 정지해 있다.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두 학설이 요 우주는 정지, 우주는 팽창 이 두 학설이 서로 대등하게 있다가 허블 법칙으로 은하를 관측함으로 해서 은하는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우주는 팽창한다. 자, 그러면 허블의 팽창, 우주는 팽창한다 이후에 이제 이 다음에는 팽창하는 우주야. 자, 팽창하는 우주는 두 가지 우주론이 있어요. 자, 어떻게 있냐면 정상 우주론.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거든. 자, 그래서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허블의 법칙 이후의 우주론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론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보자. 자, 허블 법칙의 이후 우주론에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자,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가모프, 여기는 호일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 자,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도 팽창, 정상 우주론에서도 팽창이야. 근데 우주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일정, 정상 우주론은 질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자,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는 얘는 감소하겠죠. 근데 정상 우주로는 일정해.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빅뱅에 의해서는 하강을 해요. 근데 정상 우주론의 이 온도도 우주의 온도는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니? 네. 자, 요거 거기에다가 서로 비교하는 곳에 써놓으면 되겠다.
찾았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밑에 자, 사나야, 오늘 선생님은 빅뱅 과정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 있지? 비어 있지? 네. 거기까지 오늘 설명해 줄 거거든. 네. 무조건 다음 시간에는 무조건 3단원 끝나니까 오늘 외울 거 좀 앞단원부터 해서 앞에 부분부터 많이 외우고 그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 외울 시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또 들어갈 거야. 네. 자, 거기에 빅뱅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빅뱅. 자, 첫 번째. 우주가 생성된 것은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 한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를 설명할 거냐면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 자, 빅뱅 3분 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지금부터 쭉 설명할 거야. 자, 기본 입자들이 존재했어요. 기본 입자는 뭐냐면 쿼크와 자, 병입자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했는데 이 기본 입자들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양성자는 자, U 쿼크라 그래서 얘가 2개, D 쿼크는 1개가 결합을 해요. 자, U 쿼크는 전하량의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야. 그래서 이걸 더하면 3분의 4에 빼기 3분의 1 하니까 1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1로 표시해. 자, 중성자는 U 쿼크가 한 개, D 쿼크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런 상태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우선 만들어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주 온도가 낮아지며 자,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자, 주변에서 에너지를 받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지. 네. 자, 저렇게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각을 해봐. 양성자와 중성자 수 B는 몇 대 몇이겠니? 1대1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1대1이었지. 근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며 자, 에너지 흡수가 힘들지. 흡수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자, 어떻게 억제가 됐냐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 자, 그러면 자, 이때
자, 이때는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B가 자,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는 반응이 억제됐으니까 무엇의 수가 더 많아야 돼? 양성자요. 그렇지. 양성자가 더 많겠지. 7대 1이에요. 이해됐니? 네. 이게 3분 내에 일어났던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잘 보자. 자, 요건 중성자고, 자, 요게 양성자야. 자,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죠? 네. 그래, 수소 원자핵이야. 근데 질량은 양성자하고 거의 중성자하고 질량이 거의 똑같거든. 네. 근데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알겠니? 네.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 잘 봐. 자, 두 번째.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비는 개수비는 몇 대 몇이? 개수비요? 12대 1? 맞아요. 12대 1이지. 네. 근데 세 번째. 이렇게 막 빠져 있어. 수소 원자핵이지.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니? 3대 1? 맞아요. 자, 여기 개수비는 12대 1인데 12대 4잖아. 그래서 3대 1이 나와. 알겠니? 자, 이거.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빅뱅의 한 증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알아내냐면 스펙트럼 흡수선 세기를 조사해서 알아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우주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원자핵이 자, 전자를 끌어당겨 중성 원자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 빛. 자, 에너지가 전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전 우주로 방출되었다. 이 방출된 에너지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서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불러요. 자, 배경 복사 에너지는 전 우주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복사선을 관측해서 알아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때 불투명했던 우주는 투명해진다. 자, 이게 빅뱅 38만 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일, 빅뱅 3분 후와 38만 년 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야. 알겠네?